명문 한국대학교의 정문은 거대하고 위압적이었다. 오서연은 그 앞에 서서 자신이 마치 거대한 거인의 나라에 발을 들인 소인국 사람처럼 느껴졌다. 손으로 직접 짠 스웨터, 낡은 백팩, 그리고 서울의 깍쟁이들과는 다른 순박한 분위기. 그녀의 모든 것은 이 화려한 세계와 어울리지 않았다. 그녀는 돌아가신 할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곳에 왔다. 서연아, 너의 재능을 더 넓은 세상에서 펼쳐보거라.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했다. 그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결심을 굳힌 채 교문 안으로 첫 발을 내디뎠다. 오리엔테이션이 열리는 대강의실은 대한민국 상위 1%의 자제들이 모인 사교클럽과도 같았다. 최신형 명품 옷과 가방, 최고 사양의 노트북, 그리고 유럽에서의 여름 휴가에 대한 시시콜콜한 대화들. 서연은 그들 사이에서 이질적인 섬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최대한 눈에 띄지 않도록 강의실 가장 뒷자리에 조용히 자리를 잡았다. 그녀가 숨을 죽이고 있을 때 강의실의 문이 열리고 여왕이 등장했다. 유진그룹의 대주주 최 의원의 딸, 최유라였다. 그녀는 무리의 중심에서 오만하고 화려한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다. 자기소개 시간이 되자 서연이 가장 두려워하던 순간이 찾아왔다.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 강의실의 모든 시선이 그녀의 촌스러운 옷차림에 꽂혔다. 강원도 산골에서 온 오서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애써 숨기려 했지만 미세한 사투리가 묻어나왔다. 그 순간 최유라와 그녀의 친구들이 노골적으로 킥킥거리기 시작했다. 유라가 손을 들고 교양 있는 척하면서도 경멸이 가득 담긴 목소리로 물었다. 어머, 강원도 혹시 서울까지 트랙터 타고 온 건 아니죠? 강의실은 온통 웃음바다가 되었다. 교수마저 최유라의 집안 배경을 의식하는지 그 무례한 조롱을 제지하지 않았다. 서연의 얼굴은 수치심으로 불타올랐지만 그녀는 울거나 도망치지 않았다. 그녀는 유라를 똑바로 쳐다보며 침착하게 대답했다. 아니요, 버스 타고 왔습니다. 그녀의 조용한 존엄성은 오히려 최유라의 심기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다. 여왕의 권위에 도전하는 보잘것없는 시골뜨기의 반항처럼 보였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서연의 대학생활 첫날은 지워지지 않을 굴욕의 상처와 함께 시작되었다. 수업이 끝나고 서연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캠퍼스 구석에 한적한 정원으로 향했다. 그녀는 상처받았지만 부서지지는 않았다. 그녀는 가방에서 할아버지의 유품인 작은 나무 비녀를 꺼냈다. 비녀를 만지작거리며 그녀는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할아버지, 제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요? 이 모든 걸 견뎌내야만 해요. 할아버지와의 약속, 그리고 그 사람과의 약속을 위해서 그녀의 독백은 그녀의 이야기가 단순히 학업을 위한 상경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그녀의 낡은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를 알 수 없는 번호였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로 감정 없는 차가운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윤 비서였다. 사모님, 회장님께 사모님의 입학 사실을 보고드렸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사모님께서 유진그룹의 명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불필요한 소란을 일으키지 않으실 거라 믿고 계십니다. 그 말은 축하가 아닌 명백한 경고였다. 전화는 용건만 남긴 채 무정하게 끊겼다. 그녀는 유진그룹의 사모님이었지만 그 이름은 아무런 힘도 위로도 되지 못했다. 그것은 그녀를 옥죄는 또 하나의 족쇄일 뿐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멀리 보이는 유진그룹의 거대한 본사 건물을 바라보았다. 그녀가 다니는 이 대학의 주인이자 서류상으로는 그녀의 남편인 남자가 있는 곳, 보이지 않는 남편의 압박감은 눈앞에 보이는 동급생들의 조롱보다 훨씬 더 무겁고 차갑게 그녀를 짓눌렀다. 그녀는 나무 비녀를 꽉 쥐었다. 그녀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녀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채 두 개의 거대한 세계 사이에 홀로 서 있었다. 오서연의 서울 생활은 옥탑방에서 시작되었다. 비록 좁고 허름했지만 그곳은 온전히 그녀만의 공간이었다. 옥상에는 그녀가 직접 가꾸는 작은 약초밭이 있었고 방 안은 낡은 식물 도감과 의학 서적들로 가득했다. 그녀는 유진그룹의 사모님이라는 허울뿐인 이름 대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새벽같이 일어나 도서관으로 향했고 강의가 끝난 후에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인사동의 한 전통 찻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고된 하루였지만 땀 흘려 먼 돈으로 소박한 저녁을 먹을 때면 그녀는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꼈다. 하지만 대학 생활은 녹록지 않았다. 최유라와 그녀의 무리들은 집요하게 서연을 괴롭혔다. 그들은 서연의 과제물에 실수로 커피를 쏟았고 스터디 그룹에서 그녀를 따돌렸으며 기부 입학으로 들어온 촌뜨기라는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다. 학업 또한 도전의 연속이었다. 식물학과 한의학에만 익숙했던 그녀에게 복잡한 재무 공식과 기업 법규는 외계어와도 같았다. 그녀는 남들보다 2배, 3배 더 노력해야만 간신히 수업을 따라갈 수 있었다. 같은 시각, 그녀의 보이지 않는 남편은 완전히 다른 세상에 있었다. 유진그룹 타워의 최고층, 거대하고 차가운 회장실, 권태민은 높은 성벽 안의 왕처럼 그곳에 군림하고 있었다. 그는 냉정한 얼굴로 경쟁사를 무너뜨릴 M&A 계획을 승인하고 수천억 원이 오가는 계약서에 무심하게 서명했다. 그의 세계에는 감정이란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철저한 계산과 결과만이 모든 것을 증명할 뿐이었다. 그에게 결혼이란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유언 때문에 억지로 떠맡게 된 귀찮고 성가신 의무에 불과했다. 회의가 끝나고 윤비서가 얇은 서류철 하나를 들고 들어왔다. 그 안에는 오서연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가 담겨 있었다. 그녀의 사진, 강의 시간표, 아르바이트 정보, 그리고 입학 첫날 겪었던 수모에 대한 내용까지. 태민은 보고서를 대충 훑어보았다. 그의 표정에는 어떤 동정심도, 호기심도 없었다. 오직 짜증과 귀찮음만이 가득했다. 그는 서류 속의 여자를, 자신의 아내가 아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자신의 완벽한 이미지에 흠집을 낼 수도 있는 잠재적인 골칫거리로만 여기고 있었다. 아르바이트 그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당장 그만두게 해. 유진그룹의 안주인이 남들 앞에서 차 시중이나 드는 꼴. 우스워서 못 봐주겠군. 이건 그룹의 망신이야. 그는 그녀의 자립심을 존중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녀가 가난하게 사는 것은 상관없지만 그 가난이 자신의 명성에 해를 끼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할 생각도, 그녀의 삶에 관심을 가질 생각도 없었다. 그저 조용히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 주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어느 날 오후 서연이 일하는 찻집에 귀한 손님들이 찾아왔다. 찻집의 가장 안쪽 비밀스러운 공간을 예약한 손님이었다. 서연은 주방에서 차를 준비하느라 그들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하지만 잠시 후 손님들이 떠나는 뒷모습을 보았을 때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한 남자 댁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비록 뒷모습뿐이었지만 그에게서는 평범한 사람에게서는 느낄 수 없는 압도적인 권위와 차가운 카리스마가 느껴졌다. 그녀는 잠시 고개를 갸웃했지만 곧 바쁜 일상 속에서 그 낯선 잔상을 잊어버렸다. 그녀는 그 남자가 자신의 인생을 쥐고 있는 보이지 않는 남편, 권태민이었다는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공간에서 홀로 밤을 맞이했다. 서연은 고된 하루를 마치고 돌아온 옥탑방에서 창가에 둔 작은 난초에 물을 주며 조용한 위로를 얻었다. 그녀는 혼자였지만 패배하지 않았다. 반면 권태민은 텅 비고 거대한 펜트하우스에서 도시의 화려한 야경을 무심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그의 아내에 대한 보고서가 먼지처럼 쌓여가고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 무엇에도 마음을 두지 못했다. 사랑 없는 결혼이라는 똑같은 족쇄에 묶인 채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도 모른 채 너무나도 다른 세상에서 각자의 밤을 견디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도 최유라의 집요한 괴롭힘은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굴복하지 않는 오서연의 당당한 태도는 그녀의 오만함에 불을 지피는 꼴이 되었다. 마침내 그녀는 서연의 영혼을 완전히 짓밟아버릴 계획을 세웠다. 무대는 매년 열리는 한국대학교의 개교 기념 축제였다. 수천 명의 학생들과 동문, 그리고 유진그룹의 임원들까지 참석하는 가장 큰 행사. 최유라는 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서연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굴욕을 안겨주기로 결심했다. 축제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사회를 보던 최유라는 특별 장학금 수여식이 있다며 모두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업의 꿈을 잃지 않는 자랑스러운 학생을 위해 저희 유진그룹에서 특별히 마련한 장학금입니다. 그녀는 감동적인 목소리로 연기하며 수상자의 이름으로 오서연을 호명했다. 서연은 당황했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갑작스러운 행운에 잠시나마 기쁜 마음이 들었다. 그녀는 주변의 축하를 받으며 어리둥절한 채 무대 위로 올라갔다. 하지만 그것은 영광의 자리가 아닌 잔인한 조롱의 재단이었다. 서연이 무대 중앙에 서자 그녀의 등 뒤에 있던 거대한 스크린의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영상 속에는 촌스러운 몸빼 바지를 입고 경운기를 모는 합성된 그녀의 사진과 함께 닭 울음소리가 배경음악으로 깔리고 있었다. 최고의 러스틱 패션상, 농촌 출신 인재상이라는 조롱 섞인 자막이 뒤를 이었다. 광장에 모인 수천 명의 학생들이 폭소를 터뜨렸다. 서연은 순식간에 웃음거리가 되었다. 최유라는 마이크를 잡고 걱정하는 척하며 말했다. 어머, 서연 씨, 시골에 계신 부모님 생각나서 눈물 나는 거 아니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울거나 소리치거나 도망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가만히 서서 자신을 비웃는 군중들을, 그리고 그 중심에서 승리에 찬 미소를 짓고 있는 최유라를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패배감 대신 차가운 연민과 경멸이 담겨 있었다. 잠시 후 그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신을 비웃는 관객들을 향해 우아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그리고는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당당한 걸음으로 무대를 내려왔다. 그녀의 침묵은 그 어떤 비명보다 더 강력한 저항이었다. 최유라의 잔인한 연극은 그녀의 꺾이지 않는 영혼 앞에서 처참하게 실패했다. 이 모든 광경을
객석의 한 구석에서 흥미로운 눈으로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다. 경영학부에서 가장 까다롭기로 소문난 강민준 교수였다. 그는 학생들의 얄팍한 과시와 위선을 혐오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최유라의 유치한 악행에 혐오감을 느꼈지만 그보다 더 깊은 인상을 받은 것은 오서연의 반응이었다. 수천 명의 조롱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강철 같은 의지. 그는 그녀의 촌스러운 옷차림 너머에 숨겨진 거대한 잠재력을 보았다. 그는 수첩에 오서연이라는 이름을 조용히 적어 넣었다. 그날 밤 서연은 홀로 아픔을 삼켰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을 채운 것은 슬픔이 아닌 차가운 분노였다. 이대로 물러서지 않겠다고, 반드시 실력으로 저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주겠다고 맹세했다. 그녀는 고통을 더 강한 학업의 의지로 승화시켰다. 그때 윤 비서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그는 축제에서 있었던 일을 보고받은 모양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비난으로 가득했다. 사모님, 교내 신문에 사모님의 이름이 올랐더군요. 회장님께서는 소란을 일으키지 말라고 경고하셨을 텐데요. 피해자인 자신을 오히려 가해자처럼 몰아가는 그의 말에 서연의 마지막 남은 인내심이 끊어졌다. 모욕감에 더해진 서러움이 폭발했다. 회장님이 그렇게 자기 평판이 걱정되시면, 그녀는 차갑게 쏘아붙였다. 자신이 소유한 대학교부터 제대로 관리하시라고 전해주시죠. 그녀는 대답을 들을 필요도 없다는 듯 전화를 끊어버렸다. 권태민의 비서에게 전화를 끊어버린 사람은 그녀가 처음일 것이다. 같은 시각 권태민의 사무실. 윤 비서는 당황한 얼굴로 방금 전의 통화 내용을 보고했다. 자신의 비서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전화를 끊어버린 사람은 지금껏 아무도 없었다. 태민은 잠시 놀랐지만 이내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는 태블릿으로 축제 영상을 확인했다. 그는 당연히 울거나 두려워하는 모습을 예상했다. 하지만 영상 속의 아내는 그의 예상과는 전혀 달랐다. 조롱의 한가운데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고든 자세. 그 모습에서 그는 처음으로 짜증이 아닌 다른 감정을 느꼈다. 그것은 아마도 마지못해 인정하는 존경심 혹은 아주 미미한 호기심이었을 것이다. 그는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한 여자였다. 축제에서의 소란 이후 오서연은 이전보다 더 깊은 고립감에 빠졌다. 하지만 그녀는 주저앉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실력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강민준 교수의 바이오 벤처 전략이라는 심화 전공 수업을 신청했다. 그 수업은 수강생이 적고 학점이 짜기로 악명이 높았지만 진짜 실력자들이 모이는 곳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그곳에는 자신의 이력서를 화려하게 꾸미려는 최유라도 앉아 있었다. 수업은 시작부터 흥미로웠다. 강민준 교수는 현재 유진 바이오 제약이 겪고 있는 실제 위기 상황을 과제로 제시했다. 유진 바이오는 현재 블록버스터급 신약의 핵심 성분을 합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기존의 화학적 합성 방식은 비용이 많이 들고 심각한 환경 문제를 유발하지. 학생들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대안을 제시해 보시오. 그 과제는 권태민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사회에서 공격받고 있는 바로 그 문제였다. 최유라를 비롯한 다른 학생들은 교과서적인 답변들을 내놓았다. 인공지능을 이용한 신물질 탐색, 새로운 화학 공법 개발 투자 등 그들의 발표는 훌륭하게 포장되어 있었지만 독창성은 전혀 없는 공허한 외침에 불과했다. 마침내 오서연의 차례가 되었다. 모두가 그녀의 발표를 기대하지 않았다. 그녀는 화려한 파워포인트 대신
작은 화분 하나를 들고 연단에 섰다. 모두가 의아해하는 가운데 그녀는 차분하게 발표를 시작했다. 그녀가 들고 온 것은 한국의 깊은 산속에서만 자생하는 희귀한 토종 난초였다. 이 난초는 예로부터 민간에서 희귀병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어 온 약초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깊은 식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이 난초가 유진 바이오가 찾고 있는 바로 그 핵심 성분의 전구체를 다량 함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했다. 하지만 그녀의 아이디어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현대적인 수경재배 기술과 전통적인 토양 지식을 결합한 혁신적인 공생재배법을 통해 이 난초를 대량으로 그리고 지속 가능하게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 그녀의 아이디어는 혁명적이었다. 비용을 절감하고 환경을 보호하며 심지어 특허를 통해 원료를 독점할 수 있는 완벽한 해결책이었다. 처음에 그녀를 비웃던 학생들은 충격에 휩싸여 입을 다물지 못했다. 강민준 교수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그는 전문가적인 질문들을 쏟아냈고 서연은 조금의 막힘도 없이 자신감 있게 대답했다. 최유라는 자신의 초라한 발표와 비교되는 그녀의 천재성에 굴욕감으로 얼굴이 굳어졌다. 한낱 시골뜨기라고 무시했던 소녀가 모두의 머리 위에서 빛나고 있었다. 같은 시각 유진그룹의 이사회 회의실은 살얼음판이었다. 라이벌 기업의 적대적 M&A 시도는 점점 더 거세지고 있었다. 그들은 유진바이오의 신약 개발 실패를 빌미로 권태민의 경영 능력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있었다. 태민은 궁지에 몰렸다. 그의 밑에 있는 최고의 과학자들마저도 자연에서 지속 가능한 원료를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비관적인 보고서만을 올리고 있을 뿐이었다. 수업이 끝나고 강민준 교수는 자신의 연구실로 돌아왔다. 그는 유진그룹의 외부 고문이기도 했다. 그는 오서연의 아이디어에 깊은 감명을 받아 곧장 회장실로 올라갈 보고서에 그 내용을 추가했다. 한 유망한 학생에게서 나온 혁신적인 제안이라는 제목으로 그는 희귀난초의 지속 가능한 재배법이 현재 유진바이오가 겪는 위기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학생의 신원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그 아이디어의 가치만큼은 확실하게 전달했다. 절박하게 해결책을 찾고 있던 권태민의 책상 위에 강 교수의 보고서가 올라왔다. 그는 무심하게 보고서를 넘기다 마지막 페이지에서 눈을 멈췄다. 익명의 학생이 제안했다는 아이디어. 그의 눈이 커졌다. 대담하고 상식을 뛰어넘는 그러나 완벽하게 논리적인 해결책.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바로 그것이었다. 그는 즉시 윤비서를 호출했다. 이 학생을 찾아 당장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직접 만나야겠어. 그날 밤 두 사람은 또다시 각자의 세상에 있었다. 권태민은 자신의 제국을 구할지도 모르는 이 미지의 천재 학생에 대한 기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 천재가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경멸했던 시골뜨기 아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한편 오서연은 자신의 옥탑방에서 새로 가져온 난초 화분에 물을 주며 조용한 행복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의 작은 취미가 방금 전 유진그룹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그녀 역시 전혀 알지 못했다. 매년 가을 한국대학교에서는 유진그룹 재단이 주최하는 성대한 자선 갈라가 열렸다. 그곳은 학업의 장이 아닌 부와 권력이 교차하는 또 다른 전쟁터였다. 유진그룹의 회장으로서 권태민은 의무적으로 참석해야만 했다. 학생인 오서연 역시 원치 않았지만 학교의 공식 행사이기에 어쩔 수 없이 발걸음을 해야 했다. 그녀는 그곳이 최율에게
또 다른 모욕의 무대가 될 것임을 예감하고 있었다. 서연은 화려한 드레스 대신 돌아가신 할머니가 물려주신 옥색 한복을 곱게 고쳐 입었다. 서양식 드레스의 물결 속에서 그녀의 단아한 한복 자태는 오히려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 한편 권태민은 지루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파티장에 도착했다. 그는 자신을 둘러싸고 아첨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차가운 가면을 쓴 채 무심하게 서 있었다. 윤 비서는 아직도 강민준 교수가 보고서에 언급했던 그 천재 학생을 찾지 못했다고 보고했다. 두 사람은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여전히 서로 다른 우주에 속해 있었다. 최유라는 자신의 예상과 달리 단아한 아름다움으로 주목받고 있는 서연의 모습에 분노가 치밀었다. 감히 촌뜨기 주제에 자신이 주인공이어야 할 이 파티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다니. 그녀는 이 연극의 마지막 막을 내리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레드 와인 잔을 들고 마치 비틀거리는 척하며 서연에게 다가갔다. 그리고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와인잔의 내용물을 서연의 옥색 저고리 위에 전부 쏟아버렸다. 어머나, 미안해서 어쩌지. 그녀는 가증스러운 목소리로 소리쳤다. 하지만 어차피 얼마 안 하는 옷일 텐데 얼룩 좀 묻어도 괜찮겠지. 멀리서. 권태민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저 소녀가 자신의 서류상 아내라는 사실은 몰랐지만 보고서를 통해 익히 알고 있는 바로 그 왕따 학생이라는 것은 알아보았다. 그는 최유라의 노골적인 악의와 피해자의 조용한 존엄성을 동시에 보았다. 서연은 울거나 소리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유라를, 그리고 자신의 옷에 묻은 붉은 와인 자국을 차분하게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나지막이 말했다. 옷에 묻은 얼룩은 지울 수 있지만 마음에 묻은 얼룩은 지울 수 없겠죠. 그녀는 우아하게 몸을 돌려 자리를 떠났다. 태민은 예상치 못한 그녀의 반응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서연은 얼룩을 닦아내기 위해 아무도 없는 조용한 테라스로 향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강민준 교수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녀를 따라왔다. 그는 그녀를 위로하기 위해 그녀가 가장 열정을 보이는 주제를 꺼냈다. 오서연 학생, 나는 아직도 자네의 난초 발표를 잊을 수가 없네. 그 공생재배법은 정말 혁명적이었어. 두 사람은 와인 얼룩 따위는 잊어버린 채 희귀 난초의 특성과 그 성분을 안정화시키는 기술적인 방법에 대한 깊은 학술적 토론에 빠져들었다. 아첨하는 무리를 피해 잠시 조용한 곳을 찾던 권태민이 바로 그 테라스로 들어섰다. 그는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두 사람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다. 희귀 난초, 공생재배법, 그리고 자신의 회사가 그토록 필사적으로 찾고 있는 바로 그 화합물의 이름이 들리는 순간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와인 얼룩이 묻은 한복을 입은 촌뜨기 소녀가 최고의 과학자처럼 열정적으로 자신의 수조 원짜리 문제에 대한 해답을 이야기하는 것을 목격했다. 마침내 그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강민준 교수의 보고서에 등장했던 익명의 천재 학생, 보고서 속에서 굴욕을 당하던 바로 그 왕따 소녀, 그리고 윤 비서가 지겹도록 보고하던 골칫거리 같았던 자신의 아내, 그들 모두가 지금 눈앞에 있는 바로 저 여자, 한 사람이었다는 충격적인 진실.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천재가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무시하고 외면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던 것이다. 권태민은 어둠 속에 서서 거대한 충격에 휩싸여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불신, 그리고 이제 막 피어나는 강렬한 흥미가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다. 그가 짊어져야 할 짐덩어리라고 생각했던 아내가 사실은 그의 제국을 구할 유일한 열쇠였다.
그의 결혼이라는 지루한 의무와 회사를 건 치열한 전쟁이라는 두 개의 분리된 세계가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정면으로 충돌했다. 그녀에 대한 그의 모든 인식이 단 한순간에 산산조각나고 새롭게 재편되고 있었다. 갈래서의 그날 밤 이후 권태민의 세상은 조용히 뒤집혀 있었다. 그는 다음 날 아침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아내 오소연에 대한 보고서를 다시 책상 위에 올렸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날카롭고 집요한 눈으로 그는 보고서의 모든 글자를 샅샅이 훑었다. 윤 비서, 그는 인터폰으로 비서를 호출했다. 오소연 씨에 대해 다시 조사해. 아르바이트 정보 따위가 아니야. 학문적 배경, 연구 논문, 그리고 그녀의 할아버지라는 사람에 대해서까지 모든 것을 알아내.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짜증이 아닌 거대한 미스터리 앞에 선 탐험가의 강렬한 흥미가 담겨 있었다. 새롭게 올라온 보고서는 충격 그 자체였다. 보고서에는 그녀의 할아버지가 비록 세상에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한국 전통 약초학계의 숨은 거장이었다는 사실이 담겨 있었다. 또한 그녀가 대학에 오기 전까지 집필했던 연구 노트와 논문들은 아마추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깊이 있고 독창적이었다. 그녀의 촌스러운 지식은 미신이 아닌 몇 대에 걸쳐 내려온 깊은 학문적 유산이었던 것이다. 권태민은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오만한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를 깨달았다. 그 시골뜨기 소녀는 세상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숨겨진 천재였다. 그는 그녀를 직접 만나 자신의 눈으로 확인해야만 했다. 하지만 남편으로서 다가갈 수는 없었다. 회장으로서 접근하면 그녀가 위축될 것이 뻔했다. 그는 마침내 완벽한 시나리오를 설계했다. 그는 강민준 교수를 통해 전통 지식과 현대 바이오 기술의 융합이라는 주제로 소규모 특별 세미나를 열도록 했다. 그리고 자신은 새로운 인재를 발굴하는 데 관심이 많은 유진 바이오 제약의 권 이사라는 직함으로 그 자리에 참석하기로 했다. 서연은 강 교수의 개인적인 초청에 영광스러워하며 세미나에 참석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유진그룹에서 왔다는 권태민 이사를 만났다. 그는 화려하지 않지만 완벽하게 재단된 수트를 입고 있었고 강력한 기운을 애써 감춘 채 조용한 시니어 매니저처럼 보였다. 찻집에서 스쳐 지나갔던 뒷모습의 주인이라고는 그녀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 그녀에게 그는 그저 자신의 전공 분야에 관심을 보이는 중요한 기업인일 뿐이었다. 세미나와 이어진 커피 브레이크 시간 동안 태민은 본격적으로 그녀를 시험하기 시작했다. 그는 회의적인 경영인의 역할을 연기하며 그녀의 아이디어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졌다. 그 재배법의 상업적 확장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화합물의 안정성과 대량 생산 시의 수율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거죠? 그의 질문은 허를 찌르는 것이었지만 서연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분야에 대한 열정으로 빛나는 눈으로 과학적 데이터와 전통적 지혜, 그리고 혁신적인 사고를 결합하여 모든 질문에 막힘없이 대답했다. 태민은 깊은 인상을 받는 것을 넘어 전율을 느꼈다. 그녀의 지성, 열정, 그리고 조용한 자신감은 직접 마주하니 더욱 압도적이었다. 어느새 그들의 대화는 면접이 아닌 두 명의 뛰어난 지성이 나누는 지적인 교감의 장이 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전략적 통찰을 공유했고 그녀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응수했다. 그에게 그녀는 더 이상 자산이 아니었다. 매혹적인 여자였다. 서연 역시
자신의 지식을 이토록 깊이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사람을 처음 만난 것에 강렬한 지적 끌림을 느끼고 있었다. 세미나가 끝나고 태미는 그녀에게 집까지 태워다 주겠다고 제안했다. 차 안에서 그는 그녀의 꿈과 동기에 대해 물었다. 그녀는 돌아가신 할아버지와 잊혀가는 전통 식물의 가치를 세상에 알리고 싶다는 자신의 소박하지만 단단한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차가 그녀의 허름한 옥탑방 건물 앞에 멈췄을 때 그는 그녀의 비범한 재능과 초라한 현실의 극명한 대비에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다. 그녀를 내려주고 차를 돌리며 그는 블루투스 이어폰을 통해 윤 비서에게 명령했다. 그녀가 바로 그 사람이야. 다른 모든 연구 제안은 취소해. 우리는 그녀의 계획으로 간다. 그것은 냉철한 사업적 결정이었지만 낡은 건물 안으로 사라지는 그녀의 작은 뒷모습을 룸미러로 바라보는 그의 시선은 지극히 사적이고 깊은 상념에 잠겨 있었다. 권태민은 결정을 내렸다. 그는 더 이상 익명의 천재를 찾아 헤맬 필요가 없었다. 해답은 바로 자신의 곁, 서류상의 아내에게 있었다. 그는 그녀의 아이디어를 훔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지식뿐만이 아니라 그 지식을 꽃피울 수 있는 그녀라는 사람 자체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정면으로 부딪히기로 결심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녀의 협력을 얻어내야만 했다. 며칠 뒤 오서연은 유진그룹 회장 비서실로부터 공식적인 연락을 받았다. 특별 장학금 및 연구 제안 논의를 위해 회장님께서 직접 뵙고 싶어 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유진그룹의 회장이 왜 자신 같은 평범한 학생을 혹시 갈래서의 소란이나 비서에게 무례하게 굴었던 일에 대한 질책일까? 그녀는 그것이 함정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했지만 거절할 수 없는 공식적인 호출이었다. 그녀는 불안함과 한 가닥의 희망을 안고 사자의 굴이나 다름없는 유진그룹 본사로 향했다. 유진타워의 위용은 그녀를 압도했다. 최고층의 회장실로 향하는 내내 그녀는 자신이 마치 다른 행성에 온 것처럼 느꼈다. 윤 비서의 안내를 받아 들어선 거대한 회장실, 창밖으로 서울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그곳에서 의자는 창밖을 향해 돌려져 있었다. 긴장된 침묵 속에서 의자가 천천히 돌아갔다. 그리고 그곳에 앉아있는 사람은 낯선 노인이 아닌 며칠 전 세미나에서 만났던 바로 그 남자, 권 이사였다. 서연은 충격에 휩싸였다. 권 이사님께서 회장님이셨어요. 그녀가 충격을 수습하기도 전에 그는 더 큰 폭탄을 던졌다. 그래, 그리고 나는 또 다른 사람이기도 하지. 그는 책상 위에 공식 서류 한 장을 그녀의 앞으로 밀었다. 그것은 그녀의 이름과 그의 이름이 나란히 적힌 혼인관계 증명서였다. 내 이름은 권태민. 당신의 남편이야. 두 번째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서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충격은 곧 차가운 분노로 변했다. 세미나에서의 만남, 그녀의 지식을 인정해주던 그의 태도, 그 모든 것이 더 정교한 시험이자 기만이었다는 생각에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이 밀려왔다. 전부 거짓이었군요. 그녀의 목소리가 배신감으로 떨려왔다. 태민은 처음으로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그는 할아버지의 유언과 어쩔 수 없이 시작해야 했던 이 결혼에 대해 솔직하게 설명했다. 그는 자신이 그녀를 철저히 무시하고 오해했으며 갈래서의 그날 밤이 되어서야 그녀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되었다고 인정했다. 그는 남편으로서가 아닌 파트너로서 용서를 구하고 있었다. 당신을 얕잡아 본 것, 미안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이제는
당신이 필요해. 그는 자신이 처한 경영 위기와 라이벌 기업의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에 대해 털어놓았다. 그리고 그녀의 연구가 회사를 구할 유일한 열쇠라고 말했다. 그는 비밀 동맹을 제안했다. 우리의 결혼 문제는 일단 접어두자. 나는 당신에게 전문적인 파트너십을 제안하는 거야. 당신의 지식과 두뇌. 그 대가로 유진그룹의 모든 자원을 지원하겠어. 나는 당신이 필요해. 오소연 씨, 내 아내로서가 아니라 내 파트너로서. 그것은 그녀의 꿈을 전 세계적인 무대에서 실현할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였다. 서연은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 분노와 상처가 여전히 들끓었지만 그녀는 현실주의자이기도 했다. 할아버지의 유지를 잇고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이대로 놓칠 수는 없었다. 길고 긴 침묵 끝에 그녀는 결심했다. 좋아요. 당신의 파트너가 되어주죠. 하지만 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녀는 흔들림 없는 눈으로 그를 마주보았다. 첫째, 이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는 접니다. 연구에 대한 모든 자율권은 저에게 있어요. 둘째, 프로젝트 수익의 일부는 약초가 재배되는 지역사회에 환원해야 합니다. 셋째, 우리의 사적인 관계는 여전히 없는 겁니다. 이건 철저한 비즈니스 계약일 뿐이에요. 그녀는 더 이상 약자가 아니었다. 동등한 협상력을 가진 대등한 파트너로서 자신의 권리를 요구했다. 권태민은 그녀의 모든 조건을 망설임 없이 받아들였다. 그는 손을 내밀었다. 우리의 파트너십을 위해 그녀는 그의 손을 그리고 그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그의 손을 굳게 맞잡았다. 그들의 악수는 차갑고 전문적이었다.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기묘하고 강력한 비밀 동맹이 결성되었다. 거대한 책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선 두 사람. 그들 사이에는 야망과 필요로 맺어진 계약. 그리고 부인할 수 없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게임의 판도는 완전히 바뀌었다. 비밀 동맹이 결성된 후 그들의 방역은 신속하고 은밀하게 시작되었다. 권태민은 유진그룹 타워의 꼭대기 층에 외부인은 접근할 수 없는 최첨단 비밀 연구소를 마련했다. 오소연은 더 이상 학생이 아닌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당당한 연구 책임자로서 그곳의 주인이 되었다. 그녀는 최고의 연구원들로 구성된 소규모 팀을 이끌며 난초 재배법 연구에 몰두했다. 권태민은 명령하는 회장이 아닌 파트너로서 자주 연구소를 찾았다. 그는 그녀의 연구 과정을 지켜보며 배우고 필요한 모든 자원을 아낌없이 지원했다. 그들의 전략은 두 갈래로 진행되었다. 첫째는 서연이 혁신적인 난초 재배법을 완벽하게 성공시켜 실질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었다. 이것은 이사회를 설득하고 시장의 판도를 뒤집을 가장 확실한 무기였다. 둘째는 태민이 라이벌인 대한 바이오의 송 회장을 함정에 빠뜨리는 것이었다. 그는 송 회장의 탐욕스럽고 오만한 성격을 이용하기로 했다. 그는 서연의 실제 연구와는 다른 치명적인 오류를 숨긴 가짜 예비 연구 데이터를 유출시켰다. 송 회장이 그 미끼를 물고 잘못된 길에 막대한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표였다. 연구소에서 밤을 새우는 날이 많아지면서 그들의 개인적인 유대감은 깊어졌다. 일에 대한 존경심은 서서히 그 이상의 감정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늦은 밤, 현미경을 함께 들여다보며 머리를 맞대거나 연구실 소파에서 잠든 그녀의 어깨에 그가 자신의 재킷을 덮어주는 것과 같은 작은 순간들이 쌓여갔다. 그들의 관계는 서로의 지성과 인격에 대한 깊은 감탄을 바탕으로
더욱 단단해지고 있었다. 한편 최유라는 서연의 변화를 감지하고 불안해했다. 더 이상 괴롭힘의 대상이었던 촌뜨기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특별 연구 프로젝트라는 명목으로 자주 수업에 빠졌고, 그녀의 주변에는 이전과는 다른 자신감과 권위가 느껴졌다. 태민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도 사라진 지 오래였다. 모든 것이 자신의 통제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위기감에 그녀는 초조해졌다. 결국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이자 유진그룹의 이사인 최 의원과 그의 오랜 동맹인 대한 바이오의 송 회장을 찾아갔다. 그녀는 그 촌뜨기 소녀가 강민준 교수와 권태민 모두에게 이상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서연이 권태민의 약점이라고 확신했다. 마침내 악인들의 동맹이 결성되었다. 최유라는 학교 내부에서 서연의 평판을 떨어뜨리고 연구를 방해하고, 그녀의 아버지와 송 회장은 기업 차원에서 태민을 무너뜨리기 위한 마지막 공격을 준비하기로 했다. 태민이 파놓은 함정이 마침내 작동했다. 그가 유출한 가짜 데이터는 예상대로 송 회장의 손에 들어갔다. 탐욕에 눈이 먼 송 회장은 그것이 유진그룹을 이길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했다. 그는 이사회에 긴급 안건을 상정하고 새로운 합성 화합물 개발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발표했다. 유진보다 먼저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거대하고 공개적인 도박이었다. 최유라 역시 행동을 개시했다. 그녀는 서연의 연구가 사실은 다른 논문을 표절한 사기극이라는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심지어 사람을 시켜 서연의 연구소에 몰래 침입하여 데이터를 훼손하려는 시도까지 했다. 비록 미수에 그쳤지만 이것은 그들의 프로젝트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자 서연의 명예를 실추시키려는 비열한 행위였다. 연구소 파괴 시도와 악성 루머에 대한 보고를 받은 권태민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졌다. 이것은 더 이상 비즈니스 싸움이 아니었다. 오서연이라는 한 개인에 대한 인격 살인이었다. 그는 분노로 떨고 있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흔들렸지만 부서지지는 않았다. 그들이 선을 넘었어.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차갑게 잠겨 있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끝낼 시간이군. 악인들은 동맹을 맺었고 함정은 작동했으며 이제 판도는 개인적인 복수심으로까지 커져버렸다. 마지막 결전의 무대가 마침내 마련되었다. 유진그룹의 임시 주주 총회장. 공기는 금방이라도 폭발할 듯 팽팽했다. 대한바이오의 송 회장과 최유라의 아버지인 최 이사는 연합 세력을 이끌고 권태민 회장을 거세게 몰아붙이고 있었다. 그들은 유진바이오의 신약 개발 실패와 대한바이오의 성공적인 신기술 투자를 비교하며 권태민의 경영 능력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켰다. 많은 주주들이 동요하기 시작했고 권태민은 사면촉에 몰린 듯 보였다. 극적인 순간 최유라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이 기회를 이용해 오서연에게 마지막 결정타를 날리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서연의 연구가 사실은 표절이며 권태민이 저런 사기꾼에게 속아 회사를 위기에 빠뜨렸다는 내용의 조작된 증거들을 제시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권태민 회장은 저 촌뜨기 계집에게 노란하고 있습니다. 당장 저 여자를 이 자리로 불러내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그녀의 외침은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는 악녀의 마지막 발악이었다. 바로 그때 회의장의 문이 열렸다. 하지만 그곳에 들어선 사람은 그들의 예상처럼 초라하고 겁에 질린 학생이 아니었다. 전문가의 기품이 느껴지는 세련된 정장 차림의 오서연이었다. 그녀의 옆에는 학계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강민준 교수가 함께하고 있었다. 그녀의 등장은
그 자체로 회의장의 분위기를 압도했다. 권태민은 그녀에게 발언권을 주었다. 서연은 연단에 서서 최유라의 유치한 비난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자신의 연구 결과에 대한 발표를 시작했다. 스크린에는 완벽하게 성공한 희귀 난초의 재배 단지와 그곳에서 추출된 순도 높은 신물질에 대한 과학적 데이터가 떠올랐다. 그리고 이어서 그녀는 대한바이오가 막대한 돈을 투자한 신기술에 숨겨진 치명적인 결함을 과학적 근거를 들어 차분하게 분석해 나갔다. 그것은 권태민의 팀이 의도적으로 흘린 독이 든 미끼였다. 송 회장의 수조 원짜리 투자가 이제는 거대한 재앙 덩어리가 되었음이 증명되는 순간이었다.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송 회장은 자신이 완벽하게 속았다는 사실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최 이사 역시 패배를 직감하고 절망에 빠졌다. 그리고 최유라. 이것이 그녀에게 주어진 마지막 굴욕이었다. 그녀가 그토록 경멸했던 촌뜨기 소녀가 자신이 가장 빛나고 싶었던 바로 이 무대에서 자신을 포함한 모든 적들을 완벽하게 짓밟아버린 것이다. 그녀의 표절 주장은 이제 유치한 질투의 발로로 전락해버렸다. 분노한 아버지가 그녀를 질책하는 소리가 회의장에 울려 퍼졌다. 그녀의 사교계 여왕으로서의 인생은 그렇게 막을 내렸다. 모든 적들이 무너져 내린 것을 확인한 권태민이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최 이사의 배임 행위에 대한 공식적인 감사를 선언했다. 그리고는 연단 위에 서 있는 서연을 자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주주들을 향해 선언했다. 신사숙녀 여러분, 유진그룹의 미래는 낡은 방식의 암투가 아닌 진정한 혁신과 진정성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의 새로운 바이오 전략 본부장이자 이 모든 승리의 설계자 오서연 본부장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는 최유라와 가십을 즐기던 모든 이들에게 마지막 쐐기를 박았다. 그는 연단으로 걸어가 서연의 옆에 섰다. 그리고는 그녀의 손을 굳게 잡았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께 제 아내를 소개하게 되어 더없이 영광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떤 의심도 허락하지 않는 확신과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회의장은 이제 경악을 넘어선 충격으로 마비되었다. 최유라는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주주들은 권태민의 편에 다시 서기 위해 아우성을 쳤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 나왔다. 그 모든 혼돈의 중심에서 권태민과 오서연은 함께 서 있었다. 흔들림 없는 강력한 모습으로 그들은 회사를 구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관계를 세상에 공식적으로 선포했다. 촌뜨기 소녀는 자신을 괴롭히던 토멘토를 가장 거대한 무대 위에서 전문가로서 그리고 이 제국의 진정한 안주인으로서 완벽하게 이겨냈다. 주주총회에서의 폭풍이 지나간 후 몇 달, 유진그룹은 놀라운 속도로 안정을 되찾고 있었다. 권태민의 결단력 있는 리더십과 오서연이 이끄는 바이오 전략본부의 혁신적인 성과는 그룹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최유라와 그녀의 아버지는 모든 직위와 지분을 잃고 사교계에서 조용히 잊혀갔다. 그들의 퇴장은 구시대의 종말과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서연은 이제 더 이상 움츠러든 시골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팀을 이끄는 자신감 넘치는 리더였고 그녀의 의견은 그룹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열쇠가 되었다. 바쁜 일상 속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고향에 계신 할아버지의 묘를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태민은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동행을 부탁했다. 그것은 그녀의 뿌리와 과거를 이해하고 싶다는 그의 진심 어린 표현이었다. 조용한 시골의 묘지 앞에서 그는 말없이 그녀의 할아버지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이토록 놀라운 여인을 키워주셔서 감사하다고 그의 행동은 하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남겼다. 서울로 돌아온 후 그들은 처음으로 자신들의 관계에 대해 진지하게 마주해야 했다. 모든 싸움이 끝난 지금 할아버지들의 약속으로 맺어진 이 기묘한 결혼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태미는 그녀가 처음 서울에 와서 위로를 얻었던 캠퍼스의 작은 정원으로 데려갔다. 그는 정원 대신 진심 어린 사과부터 건넸다. 내가 어리석었소.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다. 나는 하늘만 쳐다보느라 내 곁에서 가장 밝게 빛나고 있던 별을 보지 못했지. 당신을 무시했던 나의 오만함을 진심으로 사과하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천재성을 존경하게 되었고 그녀의 강인함에 감탄했으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녀를 깊이 사랑하게 되었다고 고백했다. 그는 더 이상 계약이나 유언을 위한 아내가 아닌 자신의 남은 인생을 함께 걸어갈 동반자를 원하고 있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그녀의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낡은 나무 비녀를 꺼냈다. 그가 정성을 다해 닦고 손질한 듯 비녀는 은은한 윤이 나고 있었다. 내가 당신의 머리에 이것을 꽂아주어도 되겠소. 그가 그녀의 머리에 조심스럽게 비녀를 꽂아주는 순간 그는 작은 반지를 꺼내 그녀의 앞에 내밀었다. 이 비녀가 당신의 과거와 강인함을 상징한다면 이 반지가 우리의 미래를 상징하게 해주고 싶소.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가 사랑하게 된 남자는 차가운 권력자가 아닌 자신의 아픔을 이해하고 자신의 가치를 알아봐준 바로 이 남자였다. 그녀는 행복하게 그의 청혼을 받아들였다. 그녀의 머리에 꽂힌 낡은 비녀와 손가락에서 빛나는 새로운 반지가 과거와 미래의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1년 뒤 서연의 할아버지 이름을 딴 오상진 전통의학연구소의 개관식 날. 그곳은 그녀의 꿈과 그의 지원이 만나 이룬 기적의 공간이었다. 두 사람은 이제 대한민국이 가장 주목하는 파워 커플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바라볼 때 그저 사랑에 빠진 평범한 남자와 여자일 뿐이었다. 무시당하던 시골 소녀는 이제 자신의 이름으로 세상에 우뚝 섰다. 그리고 그녀는 계약이 아닌 사랑으로 명실상부한 총수의 아내가 되어 있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보며 짓는 미소 속에서 존경과 사랑으로 맺어진 그들의 새로운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